CEO 관련해서 이야기는 한 서너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구조개혁형 리더십이 필요하다. 두 번째가 직관적 리더십. 그다음 MUD, 미들 업다운식 리더십. 그다음 네 번째가 개혁 주도 그룹을 양성을 해야 된다. 네 가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조개혁형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대개 이제 경영학 교과서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십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가 권위형이다. 뷰로크래틱이죠. 두 번째가 거래형이다. 트랜잭셔널이죠. 세 번째가 구조개혁형이다. 트랜스포메이셔널인데요. 권위주의형이라는 거는 뭐 가장 정통적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지시를 하고 해라. 그럼 당신은 반드시 나한테 복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흔히 저희들이 보는 조직에서 볼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형이라는 거는 서로 거래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목표를 줍니다. 자, 이거 해라. 그럼 그 대신에 내가 이런 대가를 주마. 라고 약속을 해놓고 또 실행을 하면 그런 보상을 해주는 이런 형태가 거래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구조개혁형인데요. 이게 이제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교과서에서 이제 추천을 하는 부분인데, 리더는 조직이나 조직원들한테 비전을 제시를 하고 지적 자극을 주고 관심을 유도를 하면 조직원들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참여를 해서 성과가 나면 보상을 해주는 이런 방식인데, 반드시 세 번째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위주의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는데 저쪽에 고지에 적이 있고 내가 저 고지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구조개혁형으로 야, 저 고지를 점령을 하면 당신한테 봉급이 올라가고 되면 우리 군대가 어떻게 되고 네가 잘 생각해봐서 스스로 고지 앞으로 돌격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돌격 앞으로 하면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거기 이제 권위형 리더십인데요. 권위형 리더십은 언제가 좋냐 하면 첫 번째, 모든 정보를 리더가 장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많지 않다. 평소에 조직이 하드 트레이닝 훈련이 되어 있고 사기가 충만하다. 이럴 경우에는 구조개혁형보다는 권위주의형 리더십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 권위주의형 리더십이라는 거는 약점이 있죠. 매번 이거를 사용을 하면 조직이 지친다. 항상 돌격 앞으로 하면 조직이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유형을 그 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잘 구사하는 게 혁신을 할 때 필요한 리더의 패턴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죠. 칭기스칸이 세계 지구의 3분의 1을 지배를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어느 정도 구조개혁형 리더십 스타일입니다. 네 가지를 주장을 합니다. 이 믹예이처라는 사람이 칭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했던 리더십을 4E로 표시를 하는데요. Envision, Enable, Energize, Empower. 다 E자로 시작이 됩니다. Envision, 비전을 제대로 제시를 하라. 칭기스칸의 어릴 때 이름이 태무진이죠. 태무진은 어릴 때부터 아주 많은 고생을 합니다. 결국 자기 아버지는 암살을 당하고 자기도 거의 홀로 돼가지고 이 도망을 다니고 이 자기 종족들끼리 얼마 안 되는 식량을 뺏기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고 이런 살육전을 벌린다는 모습을 수없이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 태무진은 이제 깃발을 걸죠. 우리 종족들끼리 서로 죽고 죽일 필요가 있느냐. 제국을 통일을 하자. 내 아래 모여라. 라고 비전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인비전입니다. 비전만 있으면 뭐합니까? 비전을 실행하고 달성할 수 있는 능력과 시스템을 갖추어라 라고 하는 게 enable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자기 병사와 자기 부하 직원과 자기 동료와 자기 국민들한테 불러넣어 준다. 이게 이제 에너자이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empower, 자기가 갖고 있는 파워를 현장으로, 라인으로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위양해주는, 요새로 따지면 뭐 권한위양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칭기스칸의 리더십은요, 인비전, 비전을 제대로 설정을 하고, 이네이블,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에너자이즈,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불러넣어주고, 임파워, 자기의 권한을 밑으로 위양하는 네 가지 4E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덧붙여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 개혁이나 혁신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이
직관적 리더십입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게 이제 MBO죠. Management by Objective, 목표 관리죠. 어떤 목표를 정해서 목표를 배분을 하고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고 이런 인센티브 시스템을 가져가는데요. 그거보다 한 단계 위의 리더십이 Management by Objective가 아니고 Management by Intuition, 직관을 통한 리더십을 발휘를 하라, 이런 겁니다. 이 경영이라는 행위가 과학에 가깝겠습니까? 예술에 가깝겠습니까? CEO의 스텝은 과학자가 될 필요가 있죠. 많은 분석을 하고 엄청난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면 그 수많은 정보를 총괄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영역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예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CEO들의 직관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머릿속으로 인투이션을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남들한테 설명하지 못하는 거, 이게 소위 말하는 감각이고 감성이거든요. 그래서 민츠버그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경영의 대가인데요. 이 사람이 실제 이걸 학문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학문적으로 분석을 하기 전에 가설을 세웠죠. 뭐라고 가설을 세웠냐면, 경영자라는 사람들은 항상 심사숙고를 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실제 조사 결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경영자라는 사람들은 하루 근무 시간 8시간 동안에 583가지의 활동을 했는데 50% 이상을 9분 이상 처리하지를 못한다.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많은 일을 처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CEO다. 그리고 이 양반이 만든 가설이, 경영자라는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를 아주 체계화된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획득을 한다 라고 가설을 세우고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CEO들은 의사결정 내리는 것 중에 78% 이상을 구두 커뮤니케이션, 예를 들어 담당자를 불러서 야, 이거 어떻게 됐어?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야기 들어오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실제 기업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영은 과학이고 경영자는 전문직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치밀한 분석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를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영자 일이라는 게 과학이라기보다는 예술에 훨씬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그 돌아가신 정주현 회장께서 그 물막이 공사하신 거 잘 아시죠? 아시죠? 댐막이를 하는데 이게 도저히 마지막 일에 댐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배를 침몰을 시켜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물살이 약해지니까 그게 마지막 이제 댐막이 공사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웰치 스토리, 타운 미팅이라든지 넘버1 오르 넘버2 이런 것들이 어디서 아이디어가 나오느냐 하면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밥을 먹다가, 그래서 보면 이거 웰치가 그 사업구조 개편할 때 동그라미 3개 그림 이런 게 이제 냅킨에 식당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낙서를 한 게 지금 이제 박물관에 남아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라든지, 그 다음에 마이클 데리 델 컴퓨터 이 직판 방식을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직관의 소산이라는 거죠. 직관이라는 거는 겐토가 아니고 엄청난 분석을 바탕에 깐 위에 나올 수 있는 게 직관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흔히 지식경영에서 이야기할 때 이 지식경영의 단계를 되게 4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중에 있는 수많은 이 데이터, 자료를 모으면 그게 인포메이션이 된다. 인포메이션에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하면 그게 소위 말하는 지식, 날리지가 된다. 지식이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그러면 지혜가 되는 거거든요. 지혜가 되려고 그러면 수많은 경험과 연륜과 한계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면 이 지식에서 지혜 단계로 하나 올라간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밑에 정보나 자료나 이 어떤 지식이 없는 바탕에서 지혜가 발휘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요 바닥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이 겐토와 직관이 틀린 거는, 이 직관은 엄청난 노력과 경험과 분석과 이런 바탕 위에 나오는 게 이런 직관이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CEO라는 사람들이 그냥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수많은 스태프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갖고 온 데이터를 놓고 그 위에 직관력을 발휘를 한다는 거죠.
크로노스 타임이라는 게 있고 이 카이로스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애 낳는 걸 이제 비유를 하면 애를 낳으려고 그러면 10달이라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은 크로노스 타임이라고 그러고 애가 탄생하는 바로 그 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 타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 타임만 딱 보고 앞에 있는 10달이라는 거를 되게 인식을 못해요. 뭔가 새로운 발명발견이 나오면 그 순간만 희열을 하지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노력은 저희들이 모르거든요. 이 중요한 거는 이 카이로스 타임이 오기 위해서는 10달이라는 크로노스 타임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 다음 이 세 번째 MUD 소위 말하는 진흙입니다. 진흙 같은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Middle Up and Down을 줄여서 MU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혁신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탑다운 방식이 있고 바텀업 방식이 있다는 거죠. 이 탑다운 방식이라는 게 리더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이는 방식 이런 게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 그러면 바텀업 방식이라는 거는 수많은 바텀에 수많은 아이디어를 끌어올리는 방식 이제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중소기업도 탑다운 중소기업이 있고 바텀업 중소기업이 있거든요. 대기업의 하청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개 탑다운 방식의 중소기업입니다. 이런 탑다운 방식의 중소기업은요, 절대 망하지를 않아요. 먹고 살 만큼 돈을 보장을 해줍니다. 수익을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렇지만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대개 뭐 위에서 시키는 거, 모의사가 정한 거, 이런 거 따라서 제품 개발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거하고 정반대되는 방식이 바텀업식 중소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한때 저희들 테란노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이 벤처기업들 이것들이 전부 다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이 벤처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단점은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몇 개 없다는 거죠. 1000개 기업 중에서 성공한 기업이 10개, 20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코스트가 너무나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탑다운은 효율적이지만 아이디어가 없다. 바텀업은 아이디어는 많지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이 장점과 단점을 서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는 방식이 소위 새로 나온 게 Middle Up and Down 방식이라는 거죠. 이건 어떤 방식이냐면 전체적인 큰 그림은 탑에서 정해줍니다. 큰 비전은. 구체적인 사항까지 탑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라 큰 그림에 대해서는 탑이 정해줍니다. 우리 조직은 이번에 이렇게 가고 우리 조직은 이런 쪽으로 R&D를 하고 우리 조직은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큰 그림을 정해주면 미들에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이런 아이디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아니야.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그거 맞아. 그 비전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수많은 아이디어들 중에서 몇 개가 채택이 된단 말이죠. 그걸 바텀으로 딱 떨어뜨려주면 바텀에서 그걸 또 R&D를 한단 말이죠. 그 무슨 장점이 있느냐? 방향이 통일이 되니까 낭비가 없잖아요. 또 중간에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채택이 되니까 아이디어도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의 두 가지 장점을 골고루 채택한 게 소위 이 미들 업 앤 다운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서 원용을 해왔느냐 하면 소위 지식경영이라는 컨셉, 지식창조경영이라는 컨셉을 만드는 그 일본의 노나카 교수가 제품의 R&D를 할 때 미들 업 다운 방식으로 일본 기업들이 상당한 재미를 봤다. 이제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원용을 해서 중소기업도 그렇고 또 이런 리더십에도 미들 업 다운 방식이 좋다라고 저희들이 원용을 한 거죠. 근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첫 자를 따서 보니까 MUD다. 그래서 탑과 미들과 바텀이 진흙처럼 끈끈하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해서 진흙 같은 머드 방식의 혁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를로스 고는 잘 아시죠? 니산이라는 회사를 거의 뭐 망하기 일보 직전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해서 M&A를 해서 상당히 이제 인류 기업으로 만드는 부활을 시킨 장본인인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니산의 이 서바이벌 플랜은 탑다운도 아니고 바텀업도 아니고
양쪽 모두가 탑에서 바텀 오르고 바텀에서 탑으로 가고 양자를 결합한 이런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소니의 이데이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부의 양쪽에 의한 창발적인 진화, 그죠? 상부와 하부에 의한 이 양측에 의한 창발적인 진화를 통해서 소니가 서바이벌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 에이전트 이야기인데요. 개혁 주도 세력입니다. 어떤 변화든지 리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핵심 스텝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핵심 스텝을 만드는데 많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기스칸이 세계 3분의 1을 지배를 하고 또 그 당시 인구가 3억이었을 때 1억을 지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지배를 했을 때 자기 스태프들이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똑똑한 몇 놈들입니다. 소위 동지를 의미하는 너클이라는 거, 또 의형제를 이야기하는 안다, 사준마, 네 마리의 말, 사구, 내가 개처럼 부릴 수 있는 네 사람의 장수, 이거 가지고 세계를 지배를 한 거거든요. 그 똑똑한 스텝 몇 사람, 체인지 에이전트 몇 사람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를 한 거죠. 혁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와 CEO와 뜻을 같이 하고 비전을 같이 하고 사명감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와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똑똑한 몇 사람의 스텝을 만들어서 체인지 에이전트로 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가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과거와의 단절의 첫 번째가 버려라는 겁니다. 버려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전략을 구사를 하고 새로운 혁신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취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데요. 취하기 전에 무언가를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 새롭게 취한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는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옛날의 아이디어를 버리는 일이다. 문제는 새롭고 혁신적인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옛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이제 비자카드의 창립자, 그다음에 폴라로이드의 창립자 이런 분들이 이제 다 하시는 말씀이죠. 남부 인도에 가면 원숭이를 이제 생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되게 이제 짐승들의 생포를 하면 마취총 이런 거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 남부에 가면 마취총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코코넛을 가지고 이제 원숭이를 잡는데 코코넛 열매를 따요. 딱딱하죠. 구멍을 뚫죠. 속살을 패합니다. 그거를 말뚝에 박아놓고 말뚝에 이제 끈으로 묶어놓고 그 구멍 안에다가 쌀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수가 숨어서 기다리죠. 이 코코넛 냄새가 아주 좋잖아요. 그럼 이제 원숭이들이 와서 냄새를 맡고 코코넛이 있거든요. 구멍이 뚫렸거든요. 신기하거든요. 손을 잡아 넣거든요. 안에 쌀이 집힙니다. 그때 포수가 확 나타나요. 근데 요 구멍을 작게 뚫어가지고 요렇게 해서는 손이 들어가는데 요렇게 잡으면 손이 못 나와요, 이게. 그러면 우리 생각에 참 원숭이 저거 참 손에 있는 쌀을 딱 버리면 빼고 도망을 갈 수 있는데 한 줌의 쌀을 지키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쌀을 놓으면 평생의 자유를 이런 걸 얻을 수가 있는데 쌀을 놓지 못하면 평생 동안이 감옥에 갇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웃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직 혁신 운영을 해보면 손 앞에 있는 이 한 줌의 쌀을 놓지를 못해서 평생의 자유를 빼앗기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동물들, 사자라든지, 그죠? 독수리라든지, 펭귄까지 자기 종족의 건전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기 종족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시라소니가 뭐죠? 시라소니가 자기 아들을 호랑이과 동물 중에서 자기 자식을 절벽으로 떨어뜨리고 올라오면 자기 자식으로 받아서 키우는데 올라오지 못해서 그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이런 걸 저희들이 시라소니라 그러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포기의 결과로 나타난 게 시라소니입니다. 세포괴사라는 말이 있고 세포소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포괴사라는 게 이게 암 같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쌀 자체가 문드러지는 건데요. 세포소멸이라는 거는 세포 자체가 딱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 손이라는 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물갈기처럼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돼 있다가 엄마 배에서 나오기 직전에 이 물갈퀴가 다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버려야 될 때 딱 버리면 이런 손가락처럼 아주 이렇게 이쁜 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제대로 이렇게 잘라내고 도리내야 될 때를 그 도리내지를 못하면 암처럼 이 살 자체가 썩어 문드러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러트 커윈이라는 사람이 이 체인지 매니지먼트 변화 관리에서는 뭐 대가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직이 변하는 단계는 심플하다. 첫 번째 녹여라. 두 번째 바꾸어라. 세 번째 다시 얼려라. 그죠? unfreezing, moving, refreezing. 요 세 가지거든요. 성공 케이스도 마찬가지지만 실패 케이스를 쭉 분석을 해보면요. 2단계, 3단계 바꾼다 다시 얼린다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첫 단계를 잘못하기 때문에 실패가 많이 일어납니다. 제대로 녹여야 될 때 녹이지를 못하면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물컵에 물이 있는데 이걸 콜라를 바꿔라 그러면 물을 버린다 콜라를 딴다 콜라를 붓는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성질이 급하니까 물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그냥 콜라를 붓는 거예요. 그럼 이게 콜라에 물 탄 건지 물에 콜라 탄 건지 이걸 모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혁신은 실패를 한다. 그러니까 첫 단계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